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낮 동안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장맛비는 계속되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전국에 다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호남,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밤부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대구와 포항, 울진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전이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인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냈지만 공동성명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구를 담으려고 G20 정상회의에서 이틀간 외교전을 펼쳤지만 공동성명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위협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언론 발표 내용에 만족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 그리고 정상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대다수 정상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여서 북한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기에는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성명에서 관심을 끈 미국의 파리교의협정 탈퇴 선언과 관련해 주목한다는 입장과 함께 파리협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폐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4세션에서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적 상황과는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성과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실천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내일 귀국합니다. 함부르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혁명이란 공통 분모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외교 국방장관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도와 호주 정상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을 통해 북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턴불 호주 총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북한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마지막 일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은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고 트럼프도 받아들였었다는 푸틴의 주장에 당장 유엔 미국 대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푸틴과 트럼프,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첫 만남을 두고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하자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сказал, что он слышал четкие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о том, что это неправда, и что росси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 вмешивалось в эти выборы, и что он эти... 하지만 곧바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들어가서 우리는 대선 개입을 알고 있고 그만두라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긍정적 궁합 속에 만남을 가졌다는 공식 언급과는 정반대로 두 나라는 회담 뒤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가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걸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가 아닌 백악관 고문에 불과한 인사가 친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대신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메이 영국 총리 사이에 앉아있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큰딸 이방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자리를 잠깐 뜬 사이에 뒷줄에 앉아있던 이방카가 대리 착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대리 출석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문제는 백악관 고문인 이방카가 대통령을 대신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대통령의 빈자리는 주로 강요들이 채운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선 선출되지도 자격도 없는 대통령의 딸이 미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방카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Ivanka Trump hat zu der amerikanischen Delegation gehört. Insofern ist das ein Vorgang, der im Rahmen dessen ist, was andere Delegationen auch tun. Und es ist ja bekannt, dass sie im Weißen Haus arbeitet und auch für bestimmte Initiativen Verantwortung. 이방카가 대리 출석한 당시 G20 회의는 여성 기업가 기금 이니셔티브 출범 행사가 열렸고 이에 앞서 이방카는 여성 기업인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돼서 시종일관 회담의 분위기가 유쾌했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주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끈 건 구테르스 총장이 건넨 뜻밖의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보좌하던 우리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 돼서 And I think we are entitled to a large indemnity because we've lost a lot. 회담장에 들어설 때부터 반갑게 볼 인사를 나누더니 강경화 외교장관이 도전적인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성공하길 기원한다며 애정과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구테르스 총장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13명을 만나 신뢰와 정상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거둔 외교 성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대체로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보수 야당도 이례적으로 박수를 보냈는데 국민의당은 보여주기에 그쳤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민 기자, 각 당의 반응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의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공동성명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가 굳건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야당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삼국 안보 협력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역시 안보 협력을 다짐한 공동성명이 매우 적절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 일본과의 현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외교 성과가 빈약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번 혹평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한 두 당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민 기자, 지금 가장 국회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이 추경 심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 회부하면서 내일 오후 전체 회의가 소집돼 있는데요. 정상적인 추경안 심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 3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추경 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추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18일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18일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김일성 사망 23주기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김정은 옆에는 최고위 간부들이 아닌 미사일 개발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섭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곳을 향해 인사도 하고 자기 이름이 써진 꽃바구니도 헌화합니다. 당과 무력기관의 일꾼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가 김정은 옆을 지켰지만 올해엔 또 다른 2인자인 황병서와 함께 양끝에 서 있고, 정작 김정은 옆에는 리병철과 장창하, 김정식 그리고 전일호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지난 4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화성 14형을 개발한 주역들입니다. 그동안 권력 순위로 김정은 양 옆에 섰지만 이번만큼은 미사일 개발자들이 차지한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평양에 들어설 때 성대한 환영식까지 받는 등 최고의 대접을 받자 군중 연설에서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중요 최고 장관 동지 손길 아래 이렇게 전문가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미사일 개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개발자들을 우대하는 모습을 과시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충성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런 북한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 공군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가 어제 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훈련이었는데요. 미국은 또 조만간 알래스카에서 사드를 이용한 요격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M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2,000파운드급 레이저 통합 직격탄을 투하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경고 메시지로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미 공군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조만간 알래스카에서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과 무관한 미리 예정된 시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시험이 사드를 이용한 최초의 요격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네, 다시 우리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추 대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또다시 크게 반발하며 이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추 대표의 이렇다 할 입장이 없자 또다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침묵은 금이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티는 추미애 대표의 침묵은 협치의 독입니다. 이는 정당 정치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추 대표와의 냉랭한 기류 탓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빈약한 성과라고 혹평했습니다. 면 현안에 대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 회담에 불과했습니다. 추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한 쓴소리는 다른 야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추경 통과를 결과적으로 추 대표가 앞장서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꼬아 말한 겁니다. 추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정치권이 대치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추경 등 민생 현안마저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국회는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추 대표가 왜 그런 강한 발언을 쏟아낸 건지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이 발언은 조작 파문으로 코너에 몰린 국민의당을 더욱 몰아세웠고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앞세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른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추 대표에게는 응원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의 힘을 완전히 빼놓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단순히 추 대표의 개인적 성격 때문이란 분석도 우세하게 나옵니다. 추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단독 결정,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 돌발 제안, 계엄령 발언, 또 예고 없는 전면 당직 개편 등을 추진해 당 내외로 큰 비판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한 바 있습니다. 추 대표는 우선 각각 83%와 50%를 기록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한동안 강경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은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서울 양화대교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차량 엔진룸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은 엔진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위에 흰색 차량이 올라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합정동 양화대교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던 버스를 승용차가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2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 양양군 서면의 한 국도에서 BMW 승용차와 베르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베르나 차량에 타고 있던 59살 장모 씨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베르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요즘 비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곤 하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다리를 건너던 관광객 2명이 빠졌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한 하천. 불어난 흙탕물 사이로 길게 늘어진 밧줄이 보입니다. 밧줄 끝에 매달린 건 관광객 22살 김모 씨. 33살 조모 씨와 함께 인근 농다리를 건너다 그만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다행히 김 씨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발견해 바로 구조됐고 조 씨는 100여 미터를 떠내려가다가 소방항공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나타난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약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는 좀 멍해지더라고요. 진천은 의용 소방대원으로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배운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갖고 곧바로 그 상황을 곧바로 전달했던 게. 구조된 김 씨와 조 씨는 가벼운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건져주고 오니까 벌써 물이 넘쳤더라고요. 물이 갑자기 쏠리는 데라든지 살았다고 다행이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다리를 건너다 불어난 물에 위험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골목길. 이곳에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의 목이 물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개의 송곳니가 발견될 정도였는데 크게 다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한 4-5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전에 아마 물린 것 같아요. 방에 누워서 있다가 막 바다 치료를 넣었어요. 지난달에는 초등학생이 대형 반려견에게 팔과 다리를 심하게 물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목줄을 놓치자 길을 가던 어린아이를 따라다니며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매년 1000여 건.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맹견의 경우 공격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개는 아무리 순해도 공격성을 볼 수가 있고 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특히나 서해를 중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반려견을 데려갈 때는 입마개나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가 공격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말고 절대 띄어서도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 차량 안에서 8살 어린이에게 음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후 성추행을 했던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66살 송모 씨. 지난해 12월 혼자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8살 어린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영상을 강제로 그것도 10차례 넘게 반복적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학원 차량 이동 경로까지 이탈해 한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원 차량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에도 3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에 최호식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한 여성을 도왔던 20대 주부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접수한 고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료를 다시 보강해서 접수한 건데요. 경찰은 악플을 단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려는 최호식 전 회장을 향해 한 여성이 뛰어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 세웁니다. 마지못해 택시에서 내리는 최 전 회장. 택시 안에는 최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해 도망치려는 여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20대 주부 3명이 피해 여성을 도와준 건데 인터넷에서 이들이 꽃뱀이라는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이 퍼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와준 건데 그거를 좀 근거 없이 뭐 꽃뱀으로 같은 사람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하다 싶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린 주부 한 명은 지난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시한 A4 용지 100장 분량의 댓글 사진에 이 주부를 특정할 만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이 주부는 자신을 특정한 내용의 댓글을 골라내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비난 댓글만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어떤 기사글에 대한 내용들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충족이 됐는지는 이제 수사를 일단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악성 댓글 작성자 13명의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며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2번의 구속영장을 모두 피해간 정유라 씨가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원래 오는 12일에는 최순실 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미루고 딸 정 씨를 먼저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정 씨를 상대로 엄마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 오간 뇌물 혐의를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정 씨를 법정 증인으로까지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만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침몰했던 스텔라 데이지호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 100일이 넘었지만 당시에 사라진 한국 선원 8명의 행방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실종자의 가족을 민지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허충구 씨는 오늘도 광화문 광장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초점을 잃은 시선. 허 씨의 머릿속엔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이었던 아들 허재용 씨 생각뿐입니다. 밑배가 가면 바꾸려도 안 바꾸라 그러죠. 그거는 뭐 바다에서 헤매는 그 아들 생각하면 조금 당했습니다. 누나 경주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명보트 한 척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가족들끼리. 이 자식 어디 섬에서 좋은 거 먹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것 같은. 사고 발생 100일이 넘어가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틀 뒤에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수색 작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답답한 가족들은 무사 귀환을 희망하는 리본을 나누어주며
실종된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될 때까지만 수색을 연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요즘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일부의 일이겠지만 갈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입니다. 약 2만 원짜리였던 교구는 최근 5분의 1 가격인 중국산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던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으로 바꾸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은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됐는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약 70%가 이러한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업체는 교구 회사에 리베이트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점점 허접해지는 거죠. 학부모들 역시 불만입니다. 플랜트가 많이 떨어져서 안에도 발레가 있는데 실천할 때 외부 발레를 돌리는 거예요. 교육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니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방과 후 학교지만 교육의 질을 살펴야 할 때가 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작은 관역에 핀을 던져 맞추는 다트 게임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관역의 중심은 물론이고 관역을 맞추기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전 세계 다트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담았습니다. 2m 이상의 거리에서 12.7mm의 작은 원 안에 정확하게 핀을 던집니다. 술자리나 오락실에서 보는 다트 게임의 최고수들이 보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17개국에서 모인 선수 3천여 명이 한 발의 예술, 다트 최강자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다음에 다트를 포물선으로 손목을 이용해서 던져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던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쉬운 룰과 짧은 경기 시간으로 즐길 수 있어 국내 다트 인구도 3만 명을 넘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번화가 같은 데서 다트를 했었는데 이제 대회를 한다고 해서 구경을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룰도 있고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다트 종주국 영국에서는 프로리그가 열리고 일본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는 등 다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간단한 룰에 짜릿한 승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흔히 건강을 챙기려면 잠을 푹 잘 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밤새 얼마나 잘 잤는지 알려주는 첨단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물 인터넷 IoT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숙면에 취했는지 확인해준다고 하는데요. 서남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는 이민현 씨. 이 씨는 최근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스마트밴드를 착용해 얼마나 잘 잤는지 수면 상황을 확인하고 몸의 컨디션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건강관리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스마트밴드를 구입하고 나서 제 건강 데이터를 보면서 한 남성이 침대 위에 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눕습니다. 코골이와 심박수 등 수면 상태를 체크해주는 테이프입니다. 침대 아래에 놓고 사용하는 슬립 센스는 수면 정보로 에어컨 온도를 최적화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손에 차고 있는 이 스마트밴드로 어젯밤에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뒤척인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고 수면 효율은 93%라고 이렇게 점수로 표시가 됐습니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면 시간. 실제로 잠을 잘 자야지 낮 동안에 생활에 에너지를 받고요. 청소년기에는 특히 수면 시간이 한 8시간 이상 보장되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요. 성인들은 이제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것이.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의 건강관리 방식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요즘 긴 공백 끝에 복귀하는 가수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오랜만에 돌아온 남자 가수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소위 잘 나간 후배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미국 빌보드까지 석권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홈 리메이크곡을 발표해 음원 차트 정상에 섰습니다. 원곡 컴백홈은 지난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서태지 25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탄소년단이 나선 것처럼 관록 있는 가수들의 복귀에 후배들이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데뷔 20주년 음반을 내놓으며 12년 만에 돌아온 클로는 댄스곡 밤디라리라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의 에일리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룹 G.O.D의 김태우는 솔로 데뷔 10주년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준케이를 비롯해 유성은, 알리, 펀치 등 쟁쟁한 후배 뮤지션들이 음반 작업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특이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제 편곡이 된 반주를 제가 보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준케이 씨가 멜로디랑 가사를 다시 다 바꿔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넣어서 돌려보내줬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남성 가수들이 인지도 있는 후배들과 손잡으며 인기를 얻는 것은 물론 어린 연령층까지 팬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특히 국민의당을 두고 한 발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들이 준비됐는데요.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물론 정말 저는 정계 은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야, 이건 뭐 우리가 설득해야지.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저 국민의당하고 더 상의도 해보고. 과연 이 의도가 뭐냐,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규명을 하고 뺨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때도 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민의당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무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화선이 됐던 발언은 국민의당을 향해서 했던 이 머리 자르기 발언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최 교수님. 예. 이게 과연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추미애 대표께서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이제 조작성에 연루돼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유미 씨나 이준서 씨 쪽 그 정도에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셔서 아마 이제 꼬리 자르기에 반대 의미로 머리 자르기란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꼬리 자르기란 말은 주범은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하면서 끝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안철수 전 후보나 아니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다 보니 발언을 하다가 이제 머리 자르기란 말이 나오게 됐고 그 말을 이제 빌미로 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수세에 몰린 상황을 좀 전환하려는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머리 자르기 발언 하나만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뭐 부품 공작에 또 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상당히 그런 추가적인 발언들도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제 한 번 나오고 나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협치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당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들을 좀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물러설 뜻이 없어서 이 정국이 어떻게 풀어갈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이제 수습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두 번째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이 되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실장님, 전격적으로 풀 가동돼서 당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다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이게 여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번의 어떤 발언을 좀 비교를 한다면 첫 번째는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일부에서도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할 여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좀 전에 발언은 당 공식적인 회의석상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원식 대표도 더 곤란해지게 된 거죠. 그건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됐고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옳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어느 시기에 있는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른데 여당 대표라면 사실 지금 제1당이고 또 집권 여당이고 한다면 문제를 꼬이게 만들거나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고 소수당이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사실 대표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걸 공격을 하고 이 당의 어떤 일사불란함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또 국민 여론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잘못됐다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사실 지금 추경도 급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급하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좀 여당 대표로서 지금이라도 조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최 의원님, 당에 계셨으니까요. 주변에 동료분들 많이 지금 계시니까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내가 아니라서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가 원내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역할은 사실상 원내 대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우원식 대표께서 이 상황을 잘 풀어낼 지혜와 용기와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정치를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추미애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런 표현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당이 했던 유력 후보에 대한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저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아주 하찮은 일로 보고 빠져나올 궁리만 하는 태도는 정말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은 사실은 이준석, 이유미 차원에서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양보해서 이유미 차원에서 그 정보가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공당이잖아요. 40명의 의석을 가진. 그럼 이건 선대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후보는요. 녹취록 가져와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 과정이 생략됐다면 그건 공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준석, 이유미 차원의 일로 이 일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 대한 경고였고요. 그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으로 타협과 협치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위치라면
이제 대표의 입장에선 큰 틀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습니까? 40석의 정당이 그런 제보를 조작하고 그거를 무려 제가 이 토론회에 나와서도 국민의당에서 선거 막판에 그 조작된 제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토론에서 공격을 했습니까? 그게 생생한데, 그리고 저는 국민의당에도 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민주주의나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일이 당내에서 일어났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의당이 자꾸 민주당을 흔들고 추미애 대표를 흔들므로써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시려고 한다면 저는 언론 지형이나 정치권 지형은 바뀔지 몰라도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로 못 받을 것 같다. 예,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이 조금 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당에서 사실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항상 강경한 발언을 내놓거나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에게 분명히 조금 피해를 끼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사실 협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지 지금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도 예. 그렇고 추경안도 그렇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전에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게 갔는데 발언 하나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데 물론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 당 입장에서는 사실 원내대표 입장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여러 가지 분위기 잘 조성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결국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협력해서 이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누가 맞고 틀리고 이 문제로 부딪히다 보면 예. 결국은 또 정국이 꼬이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표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본인이 하기보다는 본인은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전국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꼬인 정도 풀릴 거로 생각이 되고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려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이렇게 추미애 대표 발언이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가시면 정말 국민들께서 이거 안 받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국민의당의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이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이건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고 맥락이 있었죠. 박지원 대표께서 만약에 당신이 연루됐으면 머리를 내놓겠다,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고 그래서 그런 태도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는 건데 이 부분을 결국은 정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저희는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느냐도 사실은 국민들의 역량의 문제고요. 자꾸 이거를 일부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언론에서 발언의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간다면 그거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가르마를 타주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잘못된 분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문제 없는 분은 빨리 통과시키고 추경안은 추경안 자체로 봐가고 그리고 이 발언과 관련된 이런 이거 사실은 사소해야 되는 문제지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풀어가고 이렇게 조금 국회가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섞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에 맞춤하게 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원식 대표가 뭐 원내대표로서 곤혹스럽다. 이거는 네네. 뭐 충분히 뭐 이해가 가고요. 또 이 상황을 풀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추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추 대표의 발언이 이제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게 일종의 검찰 수사 지휘, 뭐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의원 말씀에 좀 이렇게 다시 받으면서 그 부분과 관련 어떤 언급을 하면 사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상당 부분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근원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잘못한 것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추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에 이 언론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이 언론에 호도돼서 국민의당의 잘못이 없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거나 혹은 이게 안철수 전 대표나 혹은 박지원 전 대표에겐 잘못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추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서 그것이 전국이 전환이 되고 정말 주범이라는 표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갈라보자라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로 작용했다면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저도 추 대표가 그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의당이 잘못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유미 씨나 혹은 이준서 씨 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라고 언론도 추적을 하고 사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굳이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전국을 결과적으로는 꼬이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또 검찰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당 대표가 이 발언을 했다면 좀 문제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게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또 말씀하시면 또 다른데 검찰 수사가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벌써 이 증인들을 확대해서 3번씩이나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집권 여당 대표가 이 말씀을 하시면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라고 집권 여당 대표가 하는 발언처럼 보이게 만드는 오해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게 진의가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은 조금 이제 물러서 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 원내대표에게 여지를 좀 주시는 게 당대표로서 여지를 주셔야 이제 원내대표가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어떤 품이 저는 추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추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뭐 그 충고를 받아들이실지 안 할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증인들을 충분히 소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 차원에서 이제 그 제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주 단장도 소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추 대표의 저 발언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의문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소환된 사람들을 보면 이유미, 이준서,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인 조사에서 좀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증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확실한 확증 없이 이게 증거가 사실 아니면 어때? 그래도 선거식이니까 우리가 계속 질러보자. 그래서 무려 29개의 논평을 내고 또 거기서 더해지면 31개의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요,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콜레라균을 만든 사람하고 콜레라균을 퍼뜨린 사람하고 누가 더 죄가 있냐 이런 이제 대장균. 네, 대장균. 냉면의 대장균. 콜레라균. 아니 콜레라균 또 하셨습니다. 그 후로 2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2번의 비유인데 콜레라균을 만든 사람하고 콜레라균을 퍼뜨린 사람하고 누가 더 문제냐. 콜레라균을 퍼뜨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콜레라균을 퍼뜨렸다는 비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국을 풀기 위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A지만 풀기 위해서 B로 가고 안 하고는 이거는 뭐 전적으로 민주당과 그리고 추미애 원내대표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저도 정치인이지만 예를 들면 국민을 바라보고 쭉 가야 될 시기에 저는 이렇게 딜을 통해서 하려는 정치가 이게 너무 과거 방식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제는 A고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추경은 추경이고 뭐 여러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조작 사건이고 근데 이게 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그 딜하는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쨌든 보이콧이 된 상태라서 사실상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국민의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국회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국민의당은 저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지지율이 꼴찌거든요. 전체 정당 중에. 그러니까 정당 중에 꼴찌인데 만약에 저 문제 때문에 계속 정치적인 발목을 잡는다라는 네네. 의미가 계속 이미지가 보여지면요. 제가 볼 때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찾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질러놨으니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준석, 이유미 씨 사건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와 어떤 갈등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도 언젠가 출구 전략을 찾겠죠.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추미애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당한테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문제와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계시켜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다른 걸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라고 하는 이미지로 더 씌워질 수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정치적으로 더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 대표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사실 정치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 추경 심사 처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계속 지지부진해 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책임, 추 대표에 대해서 좀 묻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1순위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외교 부분, 북핵 부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올해 내로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최대 성과는 빨리 마중물을 넣어서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어떤 결과가 최소한 올해 내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기국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정기국회까지 가면 추경을 편성할 의미도 없고 6월 임시국회 끝났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 무조건 해야 돼요. 8월로 간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절박함이라면 사실은 이 국회에서 이 가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집권당이 지금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의당에 책임 있는 부분들은 단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최 의원 말씀처럼 이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당에서 당원이 조작을 해서 그것을 전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이 의혹 사건을 부풀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 되고 그렇죠. 국회는 말씀하셨을 때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셨을 때 사실 이런 어떤 외교적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국내 문제로 돌아왔을 때 일단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의 어떤 첫걸음이 저는 추경이라고 봅니다. 추경 무조건 사실은 이번에 해야만 하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더 앞장서서 협조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대표 발언 이전에 국민의당이 추경에 선뜻 협조하고 그리고 두 야당이 그랬냐면 아니거든요. 몇 번을 다른 문제는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다 걸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하면 추경 안 하겠다. 또 누구 하면 추경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추경이요.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방안인데 이 추경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해서 그 추경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에 이 추경 안 해줄 거야. 이거 하면 추경 안 해줄 거야.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정말로 추미애 대표 발언 요거 하나로 추경을 잡았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근데 그렇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추경을 걸어서 발목 잡았고 마치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한 제일 공약을 그거 해줄 테니까 너네 누구 하지 마. 이거는 정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기에 뭐 일부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흠집내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움직이시질 않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하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권이 흔들리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충정일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제1야당 대표를 흔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발언 하나로 또 추경을 발목 잡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추경은 일자리고 이거는 일자리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약을 지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이 추경에 대한 절실함에 동의하신다면 이게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꼭 추미애 대표를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권이 그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추 대표 이렇게 해서 가는 이거는 맞습니까? 일단 이 실장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원내에 계셔 보셨으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대의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원내에 계셔 보셨으니까 5년 전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를 사실 반주를 해보면 5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정부조직법을 갖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 정부조직법 하나만이 아니라 그게 다 또 인사청문회와 연계가 됐거든요. 예. 저는 연계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정치적인 어떤 타협과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죠. 법안을 처리하든 뭐든 타협과 협상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때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게 옳다 그러면 이 당도 옳은 길만 가고 이 당도 옳은 길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쨌든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하나 현실에서는 협상이 필요하다. 사실은 국민의당 맞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은 너는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그냥 공세만 하기에는 지금 그 직전에 어찌됐든 국민의당은 추경 받아들이겠다라고 나섰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시절엔 했었던 정당이었으니까 저는 조금의 여지라도 당겨줘야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 행보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그냥 강공으로만 가면 이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해시켜서 흡수해버린다. 이런 그런 어떤 전략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닌 게 저는 그 국민의당이 애초에 출범하실 때 양당 체제, 기득권 체제를 비판하시면서 제3지대에서 뭔가 그 큰 정치를 하시고 대화의 타협의 정치를 하시고 견인하겠다는 그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흡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원식 대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때 교착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착 상태는 서로 건 게 아니고요. 방통위원회 위원 구성과 방통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정부조직법 내에 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기춘 전 대표가 그 상황을 정말 원내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상황을 타개하신 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원내대표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키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푸실 거다. 이 말씀은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내대표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교착 상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거라고 봐서 적절한 타협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당내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든 합의가 있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이제 대표들한테 일부분 받아들여지면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꼬인 정국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추경도 그렇고 정부 조직 개편안도 그렇고 정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